여러분 안녕하세요. 25페이지서부터 25, 26, 27페이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로 일본어의 박자성인데 초음과 그 박자성이죠. 물론 합쳐진 글자 요음도 해당이 됩니다. 박자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음과 장음에 대한 설명을 약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병아리를 그러니까 삐약삐약 한다고 하는데 일본어로는 삐요 삐요 요자를 크게 하지요. 삐요 삐요 삐약삐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아리 때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라는 동요가 있지요. 쫑쫑쫑 일본어로 뿅뿅 쫑쫑 펄짝펄짝 병아리가 뛰어가는 모습이죠. 이 일본어에서는 뿅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자가 좀 작아요. 위에 글자는 요가 크고 아래 글자는 뿅 요자가 작습니다. 요거는 하나 둘셋넷 네 박자인데 밑에 것도 네 박자예요. 글자는 6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합쳐진 거를 한 글자로 보는 거예요. 뿅 네 박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부터 좀 봅시다. 유하다요라는 데서 본 영상인데 여러분이 히라가나를 아직 못 외운 학생 때문에 히라가나를 외우고 외웠어도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런 시간을 주고, 그리고 히라가나를 다 알고 있는 학생도 다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습이 덜 돼 있어요. 그런 학생은 좀 단어를 외우면서 좀 완벽해질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많이 외우세요. 지금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지금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일본인이 느끼는 받침의 개념입니다. ねえねえ、日本語にもパッチムってある？パッチム？あるよ、あるある。でもパッチムとは言い切れないかな。だってパッチムって韓国語だもん。でも確かに日本語にもパッチムと言えるものはあるよ。あるの？じゃあそれって何？それはちっちゃいつとちっちゃいつとちっちゃいつとちっちゃいつとこの2つだけ。もうちょっと詳しく教えて。いいよ。でもに関する動画はすでにアップされてるからそっちの動画見てね。今日はちっちゃいつだけ絞って教えるよ。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받침 역할을 하는 작은 쯔, 그러니까 찌짜이 쯔, 이거를 소크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이 초음의 포인트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작은 쯔. 이 작은 쯔는 이 바로 뒤에 오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얘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쯔는요, 이 바로 뒷글자에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얘의 자음이 뭐냐에 따라서 얘의 발음이 결정이 나요. 그리고 얘한테는요, 4개의 행, 카키쿠케코, 카행, 사시스세소, 사행, 타치츠테토, 타행, 파피푸페포, 파행, 이렇게 해서 4개의 행이 오게 되는데, 이때 카키쿠케코, 카행인 경우에는 K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K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우리말 기역 소리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시스세소, 사행과 같은 경우는 S니까, 그러니까 얘가 시옷, 이 얘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시옷 발음이 나는 거죠. 그리고 타치츠테토, 타행과 같은 경우는 얘는 T니까 티읕, 이 얘한테 영향을 주게 되고, 또 파피푸페포와 같은 경우에는 얘는 P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피읍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냐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기에는 니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를 읽을 때 니 작은 쯔, 니 키잖아요. 근데 얘 쯔 발음이 얘 키역 카키쿠케코 키니까 카행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 소리가 나서 니끼 기역 소리가 세게 나고요. 우리말로 들으면 이런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이싸이
이라는 한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과 같은 경우도 그냥 나열해서 보면은 사이라는 게 되는데 이 작은 쯔가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사에서 영향을 받아 시옷이 와서 이사이라는 걸로 한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할 때 그 모레와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아사떼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아사떼 할 때 그 작은 쯔 뒤에 티읕이 자음이 되는 게 있잖아요. 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아사떼 그러니까 티읕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앞서 말한 그 시옷이나 티읕이나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대충 시옷, 디읒, 뭐 티읕 뭐 그게 다 그 아탈이잖아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정식 표기로는 시옷이랑 티읕은 우리말 디귿으로 결국에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시옷 티읕 근데 이게 우리말로 디귿이래 뭐 그게 그거지 라는 식으로 그냥 대충 아시면 되고요. 기역 소리가 안 나고 디귿 뭐 시옷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빠이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득 많이라는 뜻인데요. 이빠이 이것도 보면 아시다시피 맨 끝이 파행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지짜이쯔 작은 쯔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읍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빠이가 됩니다. 근데 이때도 피읍 받침을 어떻게 해?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피읍 받침은 또 비읍 받침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령껏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키쿠케코 가행이 오면 기역 소리로 해주고 사시스세소 그리고 타치츠테토가 오게 되면은 이 사행과 타행은 뭐 시옷이나 티읕이나 디귿과 같은 소리니까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고 그리고 파피푸페포와 같은 경우는 피에서 와서 피읍이지만 이게 비읍과 같은 소리 결국엔 똑같은 소리가 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말해드리자면 여러분 이 찌짜이쯔는요 제가 계속 작은 쯔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얘를요 본래 크기로 진짜 크게 쯔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얘는 받침 발음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글자로 읽혀져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한 살에 이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 작은 쯔를 원래 크기로 쓰게 되면은 이츠사이라고 아예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쯔를 반드시 본래 크기의 반절은 작게 써야 해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만 해두고요. 이제부터는 켄토 센세랑 함께 방금 배운 거를 직접 단어를 귀로 들으면서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つつ、ね、ちっちゃいつ見ていきます。学校学校学校日記日記日記結婚結婚結婚1歳1歳1歳欠席欠席欠席欠席あさってあさってあさって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이거 주세요合ってんのかなうちの誰もわかんないっていうね夫夫夫いっぱいいっぱいいっぱいいっぱい주세요何でも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しか知らないか酸っぱい酸っぱい酸っぱい梅干し진짜酸っぱいカップ
カップカップはい皆さん頑張ってねバイバイ안녕 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초금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지짜이즈, 작은 쯔는요, 바로 뒤에 오는 글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때 근데 이 글자, 뒷글자의 자음이 얘한테 영향을 준다. 라는 거. 그리고 카키쿠 개코 카행 사시스세소 사행 타치츠테토 타행 파피푸페포 파행 얘네들이 얘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역 시옷 티읕 피읕 이 얘한테 영향을 준다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서는 이 지짜이즈 작은 쯔를 반드시 반절은 작게 쓰셔야지 얘가 받침 발음이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지짜이즈, 이 작은 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뭐 단어 외우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요. 일단은 이런 발음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고 단어가 나올 때 하나하나 또 익혀 나가는 거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끝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두 번째 영상의 출전은 토모카교수 일본어인데 이제 히라가나를 암기하기만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라가나 다 된 학생은 단어를 많이 외우세요. 우리 교과서 설명과는 우리 교과서를 똑같이 이제 설명한 건데 내가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조금 뭐 교과서 설명이니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색다른 설명법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봅시다. 한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본어 발음. 이번에는 일본어 특수음의 두 번째, 초금입니다. 초금은 작은 쯔를 말하는 건데요. 초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의 낱말이 되어버립니다. すみません。書類持ってちょっと切ってください。え？切ってください？ 왜 자르고 있지? 와달라고 했는데? 기대 초금은 대충 느리게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초금은 절대적인 길이 아닌 내가 말하는 다른 글자와의 상대적인 길이를 지켜야 합니다. 글자는 작게 쓰지만 박자는 한 박자. 기대. 일본어 특수음의 포인트. 정확한 음절, 즉 박자입니다. 2초 만에 초금 발음 가르쳐 드릴게요. 작은 츠가 있으면 읒 상태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음 글자를 말합니다. 이렇게요. 기대 초금이 있는 단어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초금이 나오면 한 박자 잊지 마세요. 이쇼 쪼또 10분 일본チケット
인터넷. 자, 단어의 발음을 비교해 보세요. 오또, 오또, 사과, 사과, 부가, 부가. 자, 퀴즈 내보겠습니다. 발음에 맞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2번 말하겠습니다. 할게요. 쿠키, 쿠키. 1번, 2번, 3번. 어떤 발음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비교해보세요. 쿠키, 쿠키, 쿠키. 네. 이 차이를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본인의 발음을 녹음해 놓고 그 차이를 들어보세요. 또 만나요. 세 번째 영상의 출처는 김작가 TV에 있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이 이 히라가나를 외우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도 일본에 가서 취업하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우리는 군사 독재 시절에 막 북조선식으로 이렇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 교육을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생활하고 취업을 하려면, 자, 이 영상을 좀 봅시다. 일본에 취업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일본어는 잘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레이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학벌 위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요. 네. 능력이 있으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돼요. 일본에 요즘에 엘리베이터 내릴 때요, 내리는 사람이 문 닫는 버튼 누르고 내리는 게 유행이에요. 또 내리는 사람이 버튼 왜 누르냐고. 그냥 자기 내리면 되지. 내리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왜 문 닫는 버튼을. 자기가. 그거는 일본어로 얘기하면 다떼마에 겉으로만 하는. 이게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일까? 절대로 남한테 지지 마라. 일본은 절대로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중국은 절대로 남한테 속지 마라. 이렇게 다르대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일제 코너입니다. 오늘 책은 바로 일본 관찰 30년입니다. 그럼 또 요즘에는 해외 취업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한국인이 일본에 취업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한국 사람만의 장점을 가지고 취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 경쟁력이 특별히 없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한다 하면 일본 사람은 당연히 일본말 잘할 거고 네. 우리 일본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일본어는 잘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레이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나라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어떤 외국인, 동남아시아의 외국인 근로자가 네. 이 사람이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한국의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취직을 했다. 이 친구의 인생하고 똑같은 학력의 사람이 건설공사 현장에 취직을 했다. 네. 라고 했을 때 인생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사람 능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대기업으로 좋은 회사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좋은 회사를 들어갈 길을 찾아야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중국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베트남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인건비 경쟁에서도 우리가 지고, 네. 그 친구들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한자 문화권이지만 젊은 사람도 한자 모르니까 모르죠. 여러 가지 디메리트이 많아요. 네. 근데 거꾸로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회사에서 돌아가는 업무를 보면서 네.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는 생활 자체가 컴퓨터라이즈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안 되는 게 없고 컴퓨터 갖고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에 우리 살다가 일본에 가게 되면 스마트폰 없이도 다 살아가는 모든 생태계가 돼 있으니까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회사인으로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조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될 수 있겠죠. 저는 그 레이어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그런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몇 년에 걸쳐서 좀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한국은 점차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학벌 위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요. 네. 그럼 일본은 뭐 직업이라든가 학력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없다라고 봐야죠.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봐야죠. 차라리 일본에서 대학원 나온 애들 뽑지 말으라고 그래요. 고졸이나 네. 대졸이나 대학원졸이나 네. 급여 차도 별로 없고 네.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일 안 한다는 식의 역차별도 있으니까 네. 그 일본에서 학력 사회는 많이 없어졌어요. 능력이 있으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돼요. 실제 제가 일본에 가면 항상 느끼는 거는 굉장히 예의가 바른 나라다.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좁은 원래 상품이 진열된 공간에 지나갈 때 부딪히거나 지하철에 살짝 부딪힐 때도 네. 스이마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국민성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네. 하거든요. 네. 한편 이런 생각도 이게 좀 뭔가 너무 억눌러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예의 바른데 안에서는 뭔가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눌러지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 그 한일강을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김포공항에 내리면 네. 일단 한숨이 나와요. 왜요? 일본에서는 늘 긴장해서 살아야 되고 늘 미안하다는 얘기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딱 오면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죠? 한국에 왔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스미마셍 안 해도 되고. 일본에 요즘에 엘리베이터 내릴 때요. 내리는 사람이 문 닫는 버튼 누르고 내리는 게 유행이에요. 또 내리는 사람이 버튼을 왜 누르냐고. 그냥 자기 내리면 되지. 내리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내린다고? 왜 문 닫는 버튼을. 자기가.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식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이게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일까? 난 아니라고 보는 거지. 네,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도 친절한 사람이 있고 네. 한국 사람도 친절한 사람이 있다. 이걸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친절하다고 느끼는 그 기준 봤을 때 그 상당 부분이 그거는 일본어로 얘기하면 다떼마에 겉으로만 한 가능성이 80%는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일본 어떻게 보면 늘 남의 눈을 좀 의식하고 그쵸.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은 한국 아이를 키울 때 절대로 남한테 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경쟁 사회니까. 그렇죠. 일본은 절대로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민폐 끼치지 마라라고 가르쳐요. 중국은 절대로 남한테 속지 마라. 이렇게 다르대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그죠? 우리 경쟁에서 지면 낙오되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저 나라는 튀면 곤란한 거예요. 튀면 안 돼. 근데 저희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어요. 일본인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다카나 히라카나도 모르는 애를 내가 초등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걔가 자라서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까지 나름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게.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기특하잖아요. 네. 너 어떻게 부회장이 됐냐. 네. 그랬더니 답이 간단해. 선생님이 몇 사람 모아놓고 회장할 사람, 부회장할 사람 손을 들으라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손을 안 들더라는 거지, 아무도.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해 이렇게 됐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돌출된 행동을 하면 그 집단에서 네. 따돌림을 당하는 21세기는 그죠? 네. 이런 각각의 개성, 네. 각각의 어떤 힘들이 파워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 쟤는 이상한 애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것이 일본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여자에 대한, 일본 여자분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일본 여자들은 왜 상냥하고, 순종적이고, 뭐 이런 얘기. 그런 생각 안 해요? 한국보다는 좀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상당 부분 동의를 받은 내용이긴 한데, 네. 그 일본 여성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 네.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 중국 여성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세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남편이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따돌림, 괴롭힘을 막 당해.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한 그런 거를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네. 그 세 나라의 여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일본. 일본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여자가 옆에 와서 탁 무릎 꿇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 손을 잡으면서 여보 너무 힘들지 이러면서 같이 막 공감하면서 펑펑 울어요 같이. 아, 실제로? 실제로. 오. 그 정도로 공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버텨주니까 우리 가정이 살잖아?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자 우리. 이렇게 끝나요 결론이. 버티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후반부를 위한 전반 작업. 그렇죠. 두 번째, 네. 한국 여자. 분명히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러면 집어쳐라. 거기 아니면 갈 데 없겠냐. 우리가 입에 풀칠하고 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닌데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세 번째, 중국. 중국은 그런 얘기하면 맞는다네. 맞는다고요? 누가 맞아요? 남편이. 와이프한테요? 네. 모계 사회잖아요, 중국은. 여자가 돈을 벌어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남자가 못나게 그러게 하고 돌아오냐,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네. 한국 여자는 좀 강하고 상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 일본 편향주의적 사고방식 중에서 우리가 또 좀 오류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근처에 들어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것은 네. 그 애인이라는 단어예요, 애인. 여자친구 할 때, 뭐, 네, 여자친구, 그쵸. 남친구 할 때 애인? 예. 네. 한국에서의 애인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똑같이 일본에서 보편적인 애인이라는 뜻은 네. 불륜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라고 안 해요. 연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똑같이 한자니까 상대방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김 작가님이 이제 일본인 친구하고 만났어요. 그 네. 친구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왔어. 네네. 여기는 연인이야. 근데 김 작가님이 여기다 대고 애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어떤 기분이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죠. 네네네. 근데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달라서 그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하질 않아요. 그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그 자리에 뜨면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내가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지. 이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지만 실례지 않느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숨 쉬면서 아이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헤어진다고. 그러고 나서는 버릇없는 사람, 못된 사람 이게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가 많아요. 그런 단어가. 네 번째 영상의 출처는 뿌니뿌니라는 데서 이제 본 것인데, 이렇게 일본인이 느끼는 받침의 개념이 있어요. 한국인이 느끼는 한자에 대한 어려움보다도 일본인이 한국어 받침은 공포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여러 개인데 일본에서는 응 아니면 작은 쯔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안, 암, 앙 이걸 구분을 못해요. 니은 받침이냐 미음 받침이냐 이런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받침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한테 작은 쯔 같은 건 좀 쉽지. 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以前からリクエストしてくださった方々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ったので、私の韓国語勉強法についてちょっと動画を撮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私は父も母も祖父も祖母もみんな日本人の生粋の日本人です。韓国に旅行に行ったことも留学に行ったこともありません。私が韓国語を習い始めた時はアメリカの大学で勉強していたので、そちらの方がすごく忙しくて、韓国語だけをよしこの時間取って勉強しようっていう時間が日中全然取れなかったので、私は夜中に一生懸命勉強してました。世の中には本当にたくさんの韓国語がもっともっと私なんかよりずっと上手な方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ので、勉強法を私がお教えするのもちょっとおこがましいんですけど、そんな風に私みたいにちょっと時間が取れないなっていう方とかでも、留学に行かなくてもなんだこのぐらいになれるんだってちょっと
皆さんの踏み台にでもなれたらすごく嬉しく思います。勉強をこれから始められる方々にお伝えしたいなと思ったのは、韓国語と日本語ってすごく文法とかも似てるし、漢字言葉も読み方がすごい似てる部分があったりとかするので、表現も似てたりとかリズムが似てたりとか似てる部分がたくさんある言語なので、読み方の決まりとかリズムとか、流れをつかんだら急に上達する言語だと私は思いました。なのでここの急に上達するまで諦めないで、ここの部分がちょっと大事だなって私は思ったので、諦めないで頑張っ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はまず勉強法1番何にも知らないところから始めたので、やっぱり1つ目は韓国語のアルファベットハングルを覚えるところから始まりました。まずインターネットで韓国語ハングルって検索して、出てきた文字を全部ノートに書いて、その後日本語のあいうえおをハングルで書けるようにノートに練習して、最初はあとかパッと見ただけでこれがあだって分かるようになるのがゴールじゃなくて、時間がかかってもこれはあだとか、ちゃんと読めるようになるのをゴールにして、だいたいそれは3時間ぐらいで覚えたような気がします。2番目は、私は YouTube で韓国語ラーニングとかって調べ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時にシーマイルっていう韓国語を教えてくださるチャンネル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にある動画を1から最後まで全部見ました。韓国語の勉強基本的に1時から夜中の3時くらいまでして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動画を 1,2 個見て、そこに出てくる例文をノートに全部書き出して全部覚えて、そこに出てくる単語も全部覚えました。で、韓国語と例文を覚える過程でこういう風に読むんだなとか、読み方も一緒に覚えるようにしました。例えばパッチンの後に母音が続くと音がつながるんですけど、ご飯っていう意味のパ、あとおうちっていう意味のチとか、おうちがってやるときにいってつけるんですけど、それがパイって書いてパビって読む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のを全部このチャンネルで音を聞きながら感じながら覚えたような記憶があります。ここで絶対に私が当時守っていた決まりなんですけど、動画を一度見たら後に戻らない、もう一度見たりしない。時間がないからそれだけ1個の動画を徹底して毎日1回で覚える。で、そんな感じでここにある動画を1から最後まで見ました。基本の文法とか読み方とか全部教えてくださるので、このチャンネル全部見て覚えただけですごく上達すると思います。3番目なんですけど、言語は好きなものと結びつけて覚えると、すごく頭に入ってきやすいと思うんですけど、ドラマとかテレビを見て韓国語をマスターされる方ってすごい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私はちょっと見る時間が全然取れなかったので、私は歌を使って覚えました。韓国語の K-POP の歌。そこで初めて K-POP を好きになりました。歌で覚えてるからメロディーで覚えているので、こんな発音だったかなとか、あくまで私の意見なんですけど、ドラマとかだとこういうこと言ってたなっていうのは記憶にあっても意外と思い出しづらかったりとかする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歌で覚えるのすごくおすすめです。私は好きな歌を一つ選んで歌詞を検索してハングルでノートに全部書き出しました。その下に検索すると和訳をしてくださってるサイトとか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こから和訳を取ってきて下に書きながら覚えました。これはこういう意味なんだなとか、こういうことこういう風に表現するんだとか思いながら、歌詞に出てくる単語とかを検索するときに
それに関連した単語を調べたらそれに続く動詞の例とか単語の反対の言葉とか、例えば意義だ、勝つって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言葉を検索したら反対の言葉、チーだ、負けるっていう言葉も一緒に検索して一緒に覚えました。さらに過去形とか言いよった、ちょった、そうやってノートに書いて一個一個点と点と点と点で覚えると結構、大変だなと思うので、私はそうやって関連付けてつなげて覚えていくようにしました。もう歌も意外と話し言葉が出てきたりとかするのですごくおすすめです。で、発音とかも歌を歌いながら、こういう風に発音するんだっていう風に覚えました。私が覚えているのが、私が TWICE の PT っていうこういう曲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和訳して覚えたのを覚えているんですけど、例えば歌詞の中で얼굴값을 못한데っていう歌詞があるんですけど、もう全然意味が分かんなかったんです。和訳を調べたら、なんか顔に合わないとか顔に相当しないっていう風に出てきたので、それだといまいちちょっと分かんなかったので、どういう風に使うのか、값을 못한다とか값을 하다とかそういう風に調べたら、나이 값을 하다とか음식 값을 하다とかそういう風に例文が出てきました。なのでそこで나이 값을 하다、年相応のとか음식 값을 하다、見た目相応のとか、そういう風に例文をつなげて、こういう風に言うんだっていう風に関連づけて、どんどん広げていくようにして覚えました。4番目はやっぱり時間がないので、朝の支度とか髪の毛とかやってる時にビューティー YouTuber の方の、韓国のビューティー YouTuber の方の YouTube を耳で聞いてました。たまにチラチラ見ながら。私は実はオッパーと出会った時はお化粧が全然できなくて、今も全然できないんですけど、今以上に全然お化粧も興味もなかったし、できなくてずっとお化粧とかしないで歩いてるような人だったんですけど自然にそのビューティー YouTuber の方の YouTube を朝の支度と寝る前にちょっとちらっと見たりとかしてたので、興味が湧いてきてメイクも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最初は早くて何を言ってる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やってることとかを見て想像したりとか、英語の字幕をつけて見てみたりとかしたように思います。ここでもこれはこういう風に発音するんだとかこういう風に表現するんだっていうのを覚えました。発音の仕方がわからない時とかはお姉さんの口がどういう風に動いてるかっていうのを見ながら、覚えていきました。5番目はそういうことをちょっとずつ繰り返した後に日記というか自分の思ったこととかをノートに韓国語で書く習慣をつけました。それも夜中の2時3時ぐらいに全部学校の宿題とか勉強とか復習が終わった後に、自分の感情とかを韓国語で書いていました。でそこで思ったことがどういうふうに韓国語で表現すればいいか分かんなかった時に調べて覚えて書いて、その時の自分の感情だからそれも結びつけてすごく覚えやすかったし、こういう表現で自分の気持ち伝えられるんだっていう風に理解しながら覚えていきました。で日記を書いたりとかして、それがちょっとずつ慣れてきたら自分の興味のあるタイトルとか自分の興味のあるサブジェクト、誰が読むわけでもないんですけど自分の記事を書いてみたりとかしました。私が書いたのはベーグルのレシピとかワンちゃんについてとか動物についてとか、あとプリズムっていう国際的監視網っていうのに興味があったので、そういうものを調べながら自分が読むだけなんですけど自分に向けて記事を書いてみたりとかしました。
書きながら調べながら覚えながらそういう風に勉強しました。6番目は普段から自分が思ったこと、自分が発したことを頭の中で韓国語にする勉強をします。これは日本語で発言してから韓国語で考えるんじゃなくて、同時にその考えができるように脳みそを運動させる、エクササイズさせる、なんだこれ、普段からそういう風に動くように習慣づけるようにしました。例えばそういう可能性もあるんだって思った時に頭の中でそうやって思った時に頭の中で一緒に그런 가능성도 있구나, there's a possibility とか一緒に3つの回線が動くように自分で頭の中でエクササイズをしました。これもやっぱり習慣づけていくと脳みそって覚えるんですよ。意外と不思議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風に運動させると脳みそはそういう風に動いてくれるようになります。で、日本語で発言したりとか英語で発言したりとかした後に、あれこれ韓国語でなんて言うかわかんないぞって思ったらすぐ調べてすぐ覚えます。その日のうちに。そんな風にして私は韓国語を覚えました。もちろん今もまだまだ勉強が必要な身なんですけど、時間がなくてもドラマを見なくても教科書がなくても留学に行けなくても、この程度にはなれるんだってちょっと皆さんに勇気を与えられる動画になれたらなと、そういう風に思っ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最後に韓国語、私が思う韓国語を短い時間で習得するポイント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一度覚えたことは忘れない。そして楽しんでやること。特に私は興味のないことは全然勉強できないので、やっぱり取らないといけないクラスとかがある時も、まずどういう風に自分に興味を持たせるかっていうところから始めます。で、そこから関連づけて好きになって楽しんでできるようにする努力をするのがいいと思います。そしてやっぱり最終的に重要なのは努力と根性です。それではこの動画がどなたかの韓国語を勉強しようって思っている方の小さい何かの力になれればなと思いながら、今日はここまで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最後までご覧くださった方々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今度英語の勉強法についてもいつかシェアさせていただこうと思います。それでは皆さん寒さに負けず、ウイルスにも負けないでニコニコ笑顔で今日も一日頑張ってください。皆さんが健康で元気に過ごされていますように。またね。자, 다음 시간에는 2과 인사말 연습이고 5월 12일 강의한 부분에 대한 추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히라가나 글자를 다 외우라는 뜻도 있고, 내가 미처 그 영상 강의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정부에서도 갑자기 발표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어 할 만한 영상으로 많이 좀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